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그거 볼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하잖아요. 요거 위주예요. 만약에 빌라를 하잖아요. 빌라는 얘하고 얘까지예요. 대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하잖아요. 땅 할 때는 얘하고 얘 위주예요. 땅은. 상가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가. 얘하고 얘 위주예요. 상가는 얘하고 빌라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등기부.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등기부 떼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사무실 취직했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대표가 등기부 하나 부탁합니다. 그러면 등기부 떼와야 돼. 그러면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돼. 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셔. 나오면 클릭을 하면 요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쪽 가셔서 열람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무실은 이제 요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뭐 아이디 비밀번호랑 그 다음에 또 뭐야 하여간 다 있어요. 번호. 그거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제 열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700원. 옆에 발급이 있어요. 만약에 내일 계약서 쓰는 날이다 그러면 내일 발급을 받으셔야 돼. 날짜가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발급받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계약서 쓰는 날 발급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계약서 쓰기 전에 우리가 활동할 때는 열람하시면 돼. 열람. 발급까지는 필요 없어. 여기 발급 비용은 1,000원인가 이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열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조사할 때는 열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시커멓게 잘 안 보이죠? 자, 안 보셔도 괜찮아요.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공시법령 수업하셨죠? 공시법령 안 했어요? 안 하셨구나. 거기에서 요 등기부에 대해서 배워요. 거기에 보면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게 표제부라고 나와 있어. 표제부. 공부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표제부가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나중에 배우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기면 표제부 말고 이번에는 위에 보면 갑구라고 있어요. 갑구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표제부가 있었고 갑구가 있는데 사실 표제부는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등기부는 두 개가 중요해요. 하나가 갑구에 임자가 나와. 임자, 소유자, 소유권자, 임자. 지금 월세를 놔주잖아요. 월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소유자여야 되잖아요. 사기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지. 그렇죠. 주인 맞는지. 보니까 여기 소유자가 2명이에요. 자, 이름은 지었습니다만은 제땡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땡땡 2명인데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요새는 어떤 아파트 단지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등기부 열람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딱 띄어도 툭 튀어나오는 게 부부예요. 부부 공유. 이게 뭐 세금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약간 그 여권의 신장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공유가 되게 많아요. 내일 하는 것도 세 얻는 사람도 부부 공유, 세를 놓는 사람이 부부 공유, 세 얻는 사람은 이제 부부가 와서 계약할 건데, 남편이 대신 와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계약하지. 그건 공유는 아니에요. 세 얻는 쪽은, 임차인 쪽은. 근데 주인 쪽은 공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계약하는 날 누가 와야 돼요? 둘이 와야 돼, 둘이. 근데 남편이 직장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남편, 제시가 못 오면 누가 대신 와야 돼? 부인이라도 대신 와야지. 둘 다 오는 게 정석. 그죠? 근데 남편이 직장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아내분이 오셔서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때 아내분이 오실 때는 원래 계약서에 도장이 2명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신 오는 쪽이 아내 쪽이니까 아내 쪽이 남편한테 남편의 위임장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 케이스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계약서에는 두 사람 도장이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이렇게. 이거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계약서 쓴 때 그때 뭐예요? 신분증 가지고 확인하겠죠. 신분증. 등기부를 일단 확인하시고 그날 현장에서 신분증 그 다음에 도장 찍으라고 도장 그쪽 갖고 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분증하고 도장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인감 도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건. 그러니까 갑구에서는 주인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일단. 근데 이제 정말 드물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4년, 5년째 소송 중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드문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주인하고요. 여기 지금 이 주인하고 월세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요 주인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 신분증을 갖다가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월세 얻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인데 이 사람이 주인하고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죠? 이 사람이 주인의 주민증을 위조를 해요. 거기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자기가 소유자 행세를 해요. 그래서 싸게 전세를 여러 곳에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전세 물건이 귀하거든요. 그것도 싸게 나왔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뭐예요? 전세금의 계약금을 막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여러 군데 뿌리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부동산 실장님이 통장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실장님이 다시 요 범죄자들이죠. 그 사람 통장으로 이렇게 싸주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좀 복잡하죠. 어쨌거나 이 계약금을 싹 받아먹고 이 사람 뭐예요?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요 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죠. 이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 사기꾼. 그러니까 위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분증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데, 그죠? 그 신분증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는 게 좋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터지면 신분에 나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진짜 제대로 걸러내려면 은행 가보니까요. 은행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탐나더라고요. 그거 딱 집어넣으니까 딱 그거 확인을 해버리더라고요. 은행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우리 중개 사무실에 그 기계 놓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옵니다. 대부분. 자, 요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빚입니다. 빚. 여기 을구라고 써져 있죠. 을구. 갑구가 있고 을구.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표제부. 을구는 뭐냐? 여기는 주로 대출 빚이 여기 써져 있어요. 빚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파일을 제가 등기부를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찍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컴퓨터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다시 올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해상도나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대출을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근데 근자가 앞에 있죠. 근저당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냐면 이 주인분이 여기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 하나은행 대출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출이 지금 이 아파트를 담보 잡고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대출 빚이 여기 보면 5억 7,600만 원이라고 나와요. 5억 7,600만 원. 근데 이 빚은 실제 빚이 아니고요.
은행에서는 이걸 은행에서는 아파트 담보 잡고 대출해 줄 때 이자도 안 내고 밀리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요. 그래서 그걸 앞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이거 민법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배우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요 금액을 떠나서 만약에 빚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10억을 빚을 대출을 받으면요. 신한은행에서는 12억으로 넉넉하게 잡아요. 요게 최고 금액이에요. 실제 빚은 얼마인데요? 10억인데요. 은행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땡땡 저축은행이 있어요. 뭐 SBI 저축은행 이런 식으로 저축은행이죠. 거기서 10억을 빌려주면 그때는 저축은행은 여기보다 이자가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3억을 잡아요. 그러니까 빚에 비해서 30%를 넉넉히 잡아요. 여기는 일반 요 1금융권은 20%, 여기는 30%. 대부업체도 또 있죠. 대부업체. 예? 무슨 대부 있잖아요. 자, 거기서 10억을 빌려줬다. 그러기는 잘 쉽지 않은데 빌렸다면 여기는 15억을 잡아요. 보통. 150%란 말이에요. 여기 이자가 더 세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은행이니까 이거 20% 정도 넉넉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제 빚은 지금 5억 7,600인데 실제 빚은 4억대 한 후반 정도 될 거예요. 5억은 약간 안 되는 4억대 중후반. 4억 8천이나 4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빚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실제 빚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금액이 중요해요. 이거 6억 빚입니다. 거의. 근데 만약에 요 집이 시세가 16억이에요. 시세가. 그런데 지금 여기 빚이 대출 빚이 6억이 있어요. 요런 집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300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 안전할까요? 대출 빚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세입자가 돼 보셔야 돼. 빚이 6억이나 있는데 그 집값은 16억이야. 그럼 내가 지금 보증금 얼마 넣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3억 맡기는 거잖아. 이거 맡기는 거잖아, 이거.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9억이죠? 이게 여차하면 경매 넘어갈 수 있겠죠? 경매 넘어가서 100%의 낙찰이 되면 16억의 돈이 나오는 건데 100% 아니고 90%다 그러면 뭐 한 14억 뭐 이렇게 되겠네요. 13억, 4억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가 낙찰될 때 뭐 새 아파트다 그랬을 때 막 9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요 3억에 이렇게 월세로 들어간 사람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발 뻗고 못 잔가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돼. 물론 세입자가 더 꼼꼼히 판단해 봅니다. 안전해요. 이거 소개시켜도 괜찮아. 이 정도 빚은 이렇게 되는 거지. 시세가 얼마니까? 16억. 그럼 세입자도 거의 수긍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이제. 이 월세는 관계없잖아요.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에 월세가 120이다. 이렇게. 월세하고 보증금하고 이 환산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1억 보증금이면 월세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 쳐줘요. 옛날에 1억을 50만 원 쳐줬어요. 1억을 50만 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9억짜리야. 온전한 전세금이. 근데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낮춘다. 그리고 반전세로 바꾸는 거예요. 월세 얼마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역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2억 차이가 나죠? 2억이다. 그러면 1억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한 30만 원 정도 쳐주면 2억이니까 60만 원이겠죠? 그래서 7억이 얼마예요? 60만 원. 내일 계약건이 7억에 60짜리야. 내놓은 사람은 7억에 70 내놨고 그 얻어놓은 부부는 7억에 50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60으로 딱 합의가 된 거예요. 7억 60. 예. 실제 전세 시세는 9억에서 8억 5천 정도예요. 전세 시세가. 그거 그렇게 환산한다고 해. 예. 그러면 이제 5억에 120으로 딱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5억에 120이다. 그러면
이렇게 5억 전세금을 넣고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5억, 11억이잖아요. 안전하긴 한데 약간 좀 껄쩍지근하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세입자 성격에 따라 틀릴 수 있으나 세입자가 괜찮겠다 싶으면 세입자가 얘기 안 합니다.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세입자가 좀 꼼꼼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억을 줄 테니까 할 테니까 5억 가지고 요 빚 6억 중에서 일부 갚으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특약문구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갚으셔. 그래서 잔금 받아서 전세보증금 잔금 받아서 이것을 감액하기로 한다.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 특약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깎으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입자가. 응?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만약에 중개활동 하신다 그러면 등기부 딱 떼었을 때 사실 갚고는 그냥 신분증 갖고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을구 대출 빚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걸 조사하기 전에 처음에 접수 받을 때부터 주인한테 물어보죠. 의뢰 받을 때부터 주인한테 빚이 있냐고 대출빚이 있냐고 물어보잖아. 주인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 떼가지고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굳이 안 해요. 믿어줍니다. 거짓말 안 해요. 어? 주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등기부 떼어서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서 열람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뭐 대출빚이 얼마 있어? 그러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막 말하는 그 뉘앙스가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한번 열람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얼마라고 딱 확실히 얘기하죠. 믿어주고 가면 돼. 다만 언제 확인하면 돼요? 계약서 쓰는 날 최종적으로 진짜 확인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확인해갖고 문제가 없는지 진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주인한테 들어서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등기부로 또 확인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실제 활동은. 예. 자, 됐고요. 이제 대장 가봅니다. 대장. 자, 건축물 대장은 여기 정부24 이런 사이트에 가서 뗄 수 있어요. 이 정부24에 가시면 여기 이거 확인할 수 있고 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건축물 대장 여기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등기부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소유가 됐든 아니면 뭐 세를 살고 있는 경우 더 필요하겠죠. 빚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집 이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산다는 친구. 주소 몰라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도대체 뭐 그냥 진짜 알부자인지 대출빚으로 꽉 찼는지 볼 수 있잖아요. 친구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대장은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띄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장도 이제 여러 장입니다. 솔직히. 예,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집합건축물 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빌라, 집합건축물이야. 집합건축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 전유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유부. 근데 어쨌든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직접 떼어보시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구경하시면 돼. 등기부는 위아래로 길쭉해요. 대장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조금 확대해서 봐요. 대장을 가지고 조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용도가라고 있어요. 용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도. 근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라고 써져 있고 아파트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계약서 적을 때 확인설명서 막 적을 때 그 계약서 확인설명서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거 적을 때 여기 보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오피스텔 하면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고 나오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요. 용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옆에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보니까 75.49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49제곱미터입니다. 이건 당연히
75.49제곱미터.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면적 적어주셔야 돼. 이걸 보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등기부에서 가져갑니다. 자,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부 있죠?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표제부에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대장은 요게 쓸모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근데 밑에 보시면 계단 면적, 엘리베이터 면적 그런 거 적는, 주차장 면적 적는 게 나와요. 여기. 소용없어요. 이건 안 써먹어요. 요건. 뭐가 중요해요? 전용 면적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간에. 요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개. 요건 그냥 쓸데없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장에도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요. 이름이 안 지워졌네.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요. 대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만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자, 이건 별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가고요. 건축물 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요 위반 건축물 때문이에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 불법 위반 건축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해요?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흔히 굉장히 많아요. 이건 많이 볼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아파트는 잘 보기 힘들어요. 오피스텔 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빌라 있죠. 빌라. 상가 있죠. 상가. 수두룩이에요. 수두룩해요. 위반 건축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무단 증축이라고 있어요.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늘렸다는 거예요. 무단 증축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이해하기 쉬운 게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을 만들므로써 옥탑방 부분의 면적을 늘린 겁니다. 이게 무단 증축이에요. 무단 증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냐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 같은 경우에 베란다 확장이에요. 베란다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4계층이 빌라잖아요. 1층하고 2층은 별 문제 없는데 3층, 4층으로 올라가면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면적이. 그런데 준공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준공 검사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는 아래 공간을 여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베란다 확장이에요. 그럼 여기 4층 면적은 요만큼 늘어나죠? 면적이 늘어나죠? 3층 면적은요. 이만큼 늘어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무단 증축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요?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게 꽤 많아요. 사실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란다 확장 이런 것들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이게 위반 건축물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냐면 첫 번째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귀해야 돼요. 원상 복귀 안 시키면 뭐야? 이행강제금 나와요. 쉽게 말하면 벌금 물린다고 벌금. 응? 요거. 근데 이건 주인이 무는 거예요. 주인. 세입자가 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응? 근데 원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인이 동의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그럼 아파트는요. 주인 동의가 있는 것만 확인하면 거의 돼요. 위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빌라는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자금 갖고 자기 돈 가지고 3억짜리 빌라 전세를 얻는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요새 빌라 값이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은 1억도 없어. 한 뭐 5천만 원 정도 갖고 한 뭐 2억대 정도의 전세를 얻는다고 해보세요. 빌라 전세. 주인은 동의해줬어. 전세자금 대출 받으라고. 주인은 동의해줬어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럼 대출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집에다가 그 세입자를 집어넣어 줄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나 강서구 이런 데가 빌라가 많아요. 거래도 많고. 그럼 빌라 중개할 때는 세입자를 집어넣는 케이스는 언제나 판단할 게 뭐냐면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이 있어버리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셔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했다가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요?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하면서 사고예요. 그게 바로 사고인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뭘로 확인해요? 대장으로. 그럼 대장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 대장을 띄면 건축물 대장에 노란 글씨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떠 있으면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그게.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위반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위반 건축물인가 그곳은 자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 중에 아래쪽에 요게 남아요. 근데 거기 제목이 안 보이시니까 변동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래쪽에. 잘 안 보이시는 거 좀 키운 거예요. 아래쪽에 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요 박스 친 거 중에 보면 뭐라고 하면 무단 증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게 바로 위반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딱지가 붙어 있고 앞에가 그 뒷장에 가니까 위반 건축물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동의해줘도.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 중요하겠죠. 상가도 건축물 대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할까요? 상가는. 상가 같은 경우에 위반 건축물이다 그랬을 때 다른 거 아니고라도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게 있냐면 상가 앞쪽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 요렇게 그 나무로 요렇게 데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요 의자 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요 부분 다 이거 위반 건축물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편의점 장사가 되는 거예요. 호프집도 마찬가지고. 응? 이런 것도 위반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아까? 이행, 강제금 나오지. 이행, 강제금 원래 주인이 물지만 이건 영업을 위해서 해놓은 게 되나서 주인이 무는 게 아니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 장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되고 이건 대출 문제가 아니고 또 뭐 대출도 물론 안 나오지만 대출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상가 점포에서 영업을 할 때 영업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업증이 있어야 이거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방을 하잖아요. 노래방은 노래 연습장이라고 그래요. 그 노래 연습장 하려면 관청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등록증을 받으셔야 돼. 등록증? 이 학원 어때요? 학원. 여기서 하려면 여기도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교육청에서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 등록증. 이게 영업증이에요. 어떤 데는 허가증 필요한 거 있고 밑에 있는 저기 무슨 뭐 추어탕집 같은 경우는 신고증이에요. 신고증. 응? 그게 다 합쳐서 영업증이에요. 영업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관청에서 영업증을 뭐요? 안 내줘요. 응? 이 학원 자리 해봅시다. 학원 자리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도 따지고 막 여러 가지 따져. 근데 여기가 혹시 위반 건축물 부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여기 학원 자리에 대해서 등록증을 안 내줘요. 그럼 이거 학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뭐요? 이 학원 하려고 얻은 사람은 돈은 들어갔단 말입니다. 주인 쪽으로. 근데 영업증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위반 건축물 때문에 안 나오니까 못하죠. 그런데 돈 돌려달라. 또 인테리어도 이미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인테리어 다 쓸데없이 됐잖아. 물어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등기부보다 더 중요한 게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 써놓고 있지 않지만 자, 또 가봐요. 이제 3대 서류 중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교재를 한번 볼 거니까. 이건 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계약서 쓰거나 확인 설명서 쓸 때 이거 많이 이용해요. 근데 중요한 게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 옆에 도시 계획이 있어요. 이건 별로 쓸데없어요. 요 내용 중에서 이 사이트,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실 차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트에 그 이용하는 사이트에 이거 다 이 사이트 다 있어요. 딱 그거 누르면 여기 화면이 떠요. 근데 그 중에 예 아니면 예를 주로 이용해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 요걸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쫙 떠요. 근데 예하고 예는 뭐냐? 예는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 상태.
뭐에? 땅에 대한. 그 다음에 이쪽은요. 도시계획은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투자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물론 요것도 중요하지만 예. 땅을 중개하거나 땅을 갖다가 투자하실 분들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등기부도 중요하지만 이거 훨씬 이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 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얘를. 예. 자, 그래서 요게 밑에 쭉 화면이 있는데 두 번째 화면으로 갑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첫 번째 위에 화면이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제 요게 떠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확대시켰어요. 그나마. 예. 근데 여기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나와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막 배우실 거예요. 공법 수업 했나요? 공법 시간에 공법을 공부한 이유가 이거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격증 따시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인데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또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실 때 나중에 자격증 따면 실무 교육도 들어보셔야 돼, 이게.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있고요. 이것도 다 들어볼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은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설명 좀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땅은 신분이 4가지 신분이에요. 4종류. 양반인 땅이 있고요. 조선시대 보면 신분이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저 위에 쓰는 걸 갓이라고 그러잖아요, 갓. 갓이 크지 않고 조그만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중인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그때는 뭐예요? 신분이 양반이 아니에요, 의사가. 지금은 양반 이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민들이 있죠, 평민. 여기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평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비가 있어요. 4가지 계급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땅이 딱 이래요. 땅 중에서 이 양반에 해당되는 땅이 저 도시지역이에요. 비싸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개발이 끝난 거예요. 땅 중에서 중인인 땅이 있어요. 앞으로 개발이 더 진행될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땅을 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는 것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다라고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땅을 투자하려면, 땅을 살려면 계획관리지역 땅을 사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개발이 돼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민에 해당되는 땅이 뭐냐면 농림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농림지역은 농사지에 져먹는 땅이에요. 그래서 막 바둑판처럼 돼 있고 막 그런 농림지역이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얘가 이렇게 바뀔 일은, 얘가 이렇게 바뀔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도시예요, 신도시. 신도시 개발할 때 이런 땅을 개발하면 그 땅 수용하고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땅보다는 이 땅이 더 싸죠. 여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신도시는 원래 출발이 거의 대부분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어떻게 쑥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 그죠? 운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비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자연, 환경. 공법 수업했으면 이거 용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다. 글자가 막 길죠? 긴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응? 설악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데 자연환경 보존죠. 이런 땅은 영원히 개발될 확률이 0%예요. 0%. 이런 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땅값이 그대로예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될 일이 없어요. 땅이 이렇게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네. 여기도 보면 도시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도시지역 중에 보면 상업지도 있죠. 공업지도 있죠. 공장지대. 녹지도 있죠. 이렇게. 그거 다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보통 뭐예요? 주거지역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건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가지고 개발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개발이 끝난 거예요. 이건 뭐 어쩌라고. 나중에 다 끝난 상태니까.
의미가 없다고 이거.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계약할 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안 보여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보여주면 딱 작성해서 보여주고 이거 떼주고 그다음에 적어주고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밑에 보면 잔뜩 적어 있죠? 보기도 싫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무할 때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 예? 자 밑에 도면도 있어요. 아래쪽에 가면 어디 위치 같은 거 파악할 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세 가지 중요한 서류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등기부. 두 번째가 대장을. 건축물 대장 말고 토지 대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대장을 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대장이고. 세 번째가 뭐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자, 교재에서 정리해 봅니다. 101페이지 가봅니다. 가로 1번에 공부상의 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확인인데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목만 보셨죠 지금? 그래서 어디를 밑줄 긋냐면 셋째 줄 끝부분 건축물 대장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대장 가지고 확인합니다. 대장. 셋째 줄 끝에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써진 거 밑줄 그으시면 끝.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라고 나와 있죠. 2번은? 그 권리관계에서는 동그라미 2번 첫 줄 끝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걸로 확인하는 거죠. 권리관계가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등기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공법 동그라미 치시면 돼. 공법상 규제라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공법상 규제는 뭘 가지고 확인하신다? 둘째 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요. 둘째 줄에 그거요. 예. 요거 본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장 답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 2번에. 그러면 이건 등기부나 대장이나 여기에 안 나온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요, 이게 솔직히. 그 공부에 안 나오는 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뭐가 있었냐면 뭐 중문이 있냐 없냐 바닥이 뭘로 돼 있냐 이것 때문에 계약을 하고 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중개를 했잖아요. 그럼 알고 있어 이제 대충 기본 옵션은 뭐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몇 호가 나왔다 그러면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기본 옵션 외에 뭐 그 안에 설비, 시설 같은 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현장 안 가도 이제 파악해 버릴 수 있죠. 많이 본 상태에서는. 근데 처음 와가지고 할 때는 뭐예요? 갈 때마다 알게 되죠, 이제. 방문시켜서 물건 보여줄 때마다 아, 이 물건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그때마다 보게 되죠. 그게 현장 답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요. 동그라미 1번에 공보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넷째 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건물의 외관상의 특징 나온 거 있죠? 건물의 외관상의 특징. 그 다음에 건물 기능상의 문제점 요거 있잖아요. 그쵸? 예. 부대 설비의 설치 상태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외에 이제 현장에서 딱 봤을 때, 아, 교과서 이론적으로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세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많이 못 느끼고. 응?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권리관계라고, 니은번. 권리관계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현장 활동을 하실 때 이제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안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늘상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늘상 오늘 또 내일 또 맨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재도 없어요, 지금.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 세입자예요, 세입자. 세입자라고.
임차인이라고, 임차인. 임차인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인들이 전세권 등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등기부에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갖고 세입자를 보호해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 어떻게 하면 보호받아요,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거 하면, 그렇지, 확정일자. 그럼 보호받잖아요. 그 등기가 안 되니까 그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죠. 근데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등기부를 아무리 떼어봐요. 세입자가 나오는지 안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입자가 있는지, 계약기간 언제까지인지, 보증금 얼마인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면 그걸 또 100% 그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또 확인을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현장 확인이에요, 이게. 그걸 여러분이 자격증 따시면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한다고요. 그게. 아까 전화 작업할 때 전화해가지고 주인분한테, 그렇죠? 세입자 만기가 언제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보증 얼마에 살고 있어요? 이번에 나간대요? 아니면 계속 연장한대요? 어쩐대요? 이거 물어보잖아, 주인한테. 그게 이거라고, 이게. 그리고 세입자한테 또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확정이 되겠죠? 그거예요. 그게 이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몇 가지 이제 설명드리고 쉴 건데, 자, 보세요. 사람 마음이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하신 분이 유능한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경험이 많이 쌓이죠. 이거 잘해요. 계약서 도장 찍게끔 하는 거. 중개보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수도 많이 받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인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할 때 잘 보세요. 요 부동산도 3억에 월세 300에 나올 거예요. 이 부동산도 3억에 보증금 3억에 월세 300 나왔어요. 근데 둘 다 누가 보더라도 이쪽 부동산이 더 나아요. 일부러 좀 크게 그래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나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비싸게 나온 거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비싸게 나온 것도 있어요.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깎아달라 하면 주인은 또 안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안 좋은 물건이에요. 이쪽은 싸요. 뭐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같은 가격인데 이쪽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아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팔아먹을 때 이것만 딱 보여주면요. 이것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 물건 좋네요. 좋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응? 결혼할 때도 보면 이게 이 사람이 배우자감으로 좋은지 그것은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놓고 보면 뭘 잘 알기 힘들어요. 비교를 시키면 마음의 결정을 쉽게 해요. 이걸 보여주고 이걸 보여줘요. 가격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 안 해요. 도장 찍어요. 도장 찍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딱 이거 안 보여주고 이것만 딱 보여주면 결정 못 해요. 그러니까 몇 개 보여줄 때, 그죠? 여기에 도장을 찍게끔 작전을 세워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기꾼이요? 아니요. 마음의 결정을 쉽게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좋은 물건이고 싼 물건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요. 저도 여기 살아요. 들어보셨어요? 자기도 여기 아파트에 산다는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저도 여기서 투자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2개 잡아놨어요. 뭐가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진짜 잡아놨냐고 좀 봅시다 이래요? 아니지.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요. 지금 입금하겠다고 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깎으면 내가 계약한다고 막 버티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벌써 나타나서 딴 부동산에서 계약하겠다고 난리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깎아달라는 소리가 쑥 들어가죠? 아니에요? 응? 쑥 들어가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액션으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경험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살라고 왔어. 깎아달래.
그래서 안 깎아주면 안 한대.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링 막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대표님 그 나온 물건 그거 지금 있어? 하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우리 손님 있는데. 그러면 대표가 뭐라 그래? 잠깐 있어봐. 우리 지금 진행 중이야. 잠깐 기다려요. 전화 딱 끊고 그 손님 깎아달라는 손님 딱 보니까 손님 어디 가고 없어. 은행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람 심리인 거예요. 심리. 이게 그 영업 활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중개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업 활동과 중개업은 굉장히 같은 유사한 원리예요. 이거면 당연하죠. 낼 수 있으면 그걸 진짜 팔아주려면 보여주는 걸 늦출지라도 좀 깨끗하게 해서 보여줘야지. 사람 마음이. 제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왔잖아요. 제가 1년 가야 넥타이 안 매요. 메고 왔잖아. 왜 그런 거예요? 잘 보이려고 메고 온 거예요. 첫인상 때문에. 예? 이건 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좋은 거 다 나가고 좋은 것 중에 딱 하나 남았다고. 뭐 분양 사무실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딱 한 개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위에 딱 그려져 있잖아. 쫙쫙쫙쫙 그려져 있잖아. 예. 진짜 딱 보면 뭐예요? 많이 남았지. 응? 이런 판매 활동이 있어 이거 이제 막 설명드리면 우리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요? 막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서 여러분 월세 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직원 월급 줘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딱 그 입장이 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자격증 따고 이제 아니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딱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로남불이에요. 그 내로남불이 꼭 나쁘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 요거 말씀드리고 쉽게. 우리 한 사람이 공부방을 해요. 하는데, 그 학부모들한테 이게 수강을 끊게 만들 때, 약간 교습소 같은 거요. 끊게 만들 때, 시간이 다 차고 없는데, 근데 회원을 위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제가 요거 하나 있으니까, 그 한 타임밖에 딱 안 비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강생, 학부모가 돈 붙여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 사람이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랑 분양 사무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분양 사무실에 있던 실장님이 뭐라 그래? 다 좋은 거 다 나가고 좋은 것 중에 딱 하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안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은행 달려가고 있잖아요.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거 잡아야 된다고. 한 개밖에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표정들이 저런 사기꾼 하면서 좀 이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딱 사무실에 앉아 있어 보세요. 생각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사고 막 그렇게 했던 손님이 있어?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 한 건 했다고 이렇게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5년 지났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사장이면 여전히 중개보수 300만 원, 500만 원 이거 받고 있고 그 사람은요 5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장님 고맙다고.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이거 사갖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고맙다고 선물 보내주고 야단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 또 합니다. 쉬겠습니다. 예.